예를 들면 그 런던 베이글 네. 뮤지엄이 2천억에 이제 매각이 됐는데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기업이 이제 생긴 지가 한 3, 4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우리가 아는 이제 대부분의 성공한 기업들은 물건을 팔아서 그 물건을 이익을 남겨서 네. 성장한 기업가들보다는 궁극적으로는 네.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받아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기업을 파는 일이라 생각하시나요? 그 구조를 정확하게 짜놔야 되고 지금 현재 그 구조 그리고 이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네, 오늘은 VC 마스터가 알려주는 밸류에이션과 프라이싱 전략의 저자 구정원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 인사 한번 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밸류에이션과 프라이싱 전략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된 구정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여러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이제 일반 기업들이 성장이 정체되거나 아니면 이제 매각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방법에 대한 해결책들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애초에 스타트업 대표들이나 기업가들,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내가 운영해가는 사업을 어떻게 할까도 고민하지만 사실은 이후에 네. 어떻게 매각하거나 성장하거나 할지를 고민들을 많이 안 하시는 부분들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하는 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신문 기사 이런 데 보면은 뭐 어떤 기업이 뭐 몇백억, 몇천억에 팔렸다. 뭐 이런 일을 약간 도와주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뭐 그걸 직접적으로 돕는다기보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예를 들면 그 런던 베이글 네. 뮤지엄이 2천억에 이제 매각이 됐는데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기업이 이제 생긴 지가 한 3, 4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큰 밸류에이션으로 네. 매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했고 어떻게 운영을 했고 또 매각 과정에서 사실은 그 매각을 생각하고 네.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일반 기업인들이 하는 것과는 사실 조금 그 모양새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사실 사람이 살면서 이제 부동산을 뭔가 사고 파는 것도 굉장히 드문 경험이지만 이 기업을 사고 판다는 건 훨씬 더 드문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은 잘 하지 못하는 뭔가 이런 뭐 VC나 뭐 M&A 전문가나 뭐 비즈니스 디벨로퍼로서 여러 이제 활동들을 해오셨잖아요. 좀 느끼시는 게 있으신가요?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그 다른 부분인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부동산은 사고 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을 한 번도 사거나 팔아보지 않고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이제 많으시죠. 있죠, 예.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와 누군가는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인생을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네. 기업은 우리가 아는 이제 대부분의 성공한 기업들은 물건을 팔아서 그 물건을 이익을 남겨서 네. 성장한 기업가들보다는 궁극적으로는 네.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받아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받거나 매각을 해서 큰 수익을 얻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뭐 저희가 잘 아는 뭐 스티브 잡스, 네. 뭐 앨런 머스크 네. 다 그런 식이죠. 그 실리콘밸리의 뭐 실리콘 마피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네. 결국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치 있게 만들어서 이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만약에 비즈니스로 성공을 하려면 네. 뭐 우리 같은 이제 유튜버들이나 네. 아니면 이제 최근에 많이 하는 그런 뭐 온라인 마케터들 그리고 AI 시대에 AI로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뭐 전자책 팔아가지고 이제 몇십억 벌어셨다는 분들도 그쵸. 많고, 뭐 비트코인으로 이제 성공하신 분들도 많은데, 결국에 그 규모적으로 보면 전 세계 가장 부자들은
기업을 사실은 팔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네. 고민들을 이제 좀 덜 하고 있죠. 저희는. 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사람들이 부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이 지금의 이 시대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기업을 파는 일이라 생각하시나요? 규모가 크죠. 가장 빠르다기보다도 네. 빠른 거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유튜버도 하시지만 갑자기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뭐 100만 명, 1000만 명이 돼서 돈 많이 버시는 유튜버들도 많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빠르긴 하지만 규모적으로는 뭐 엔비디아, 네, 그렇죠. 테슬라, 아마존 네, 이런 부분들 쉽게 따라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큰 부를 이제 이루는 데는 기업을 이제 사고 파는 게 가장 이제 좋은 것 같다. 규모적으로는 네. 그렇죠. 뭐 그게 이제 꼭 답이다 아니다 뭐 꼭 그렇다기보다도 규모적으로는 일단 그렇거든요. 네. 그럼 작가님께서 이제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면서 여러 기업들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 뭐 기억에 남는 뭐 기업 있으세요 혹시? 예전에도 한번 인터뷰 해주셔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책 제목이 이제 비즈니스 디벨로퍼라는 맞아요. 책이었었고요. 네. 맨 처음에 책 냈던 책의 제목은 엑시트업이라는 책이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책을 쓰게 됐던 계기도 네. 저희가 일반 기업들도 그렇지만은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한 10개 기업이 창업을 한다면 네. 그 중에서 유지하는 기업이 한 20-30% 실질적으로 성공을 한다고 보는 거는 한 1-20%밖에 안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타트업 환경이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게 나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래요? 상당히 좋은 그래요? 나라입니다. 네. 국가에서 지원을 이렇게 또 많이 해주는 나라도 음.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투자나 창업 시장이 최근에 이제 조금 불경기라고는 하지만 네.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좋은 사업 계획을 쓰고 비전을 제시했을 때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스타트업 육성이라든지 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활용해가지고 창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중에서 한 1-20%밖에 살아남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다면 뭐 정부에서 투자하는 투자금에 대한 문제도 많지만 네. 실질적으로 창업을 했던 그 창업자들은 그 인생의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또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내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이고 어떻게 나의 가치를 시장에 잘 제공할 것인가 또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에 이제 고민이 조금 덜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방금 그 하신 말씀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뭔가 내가 좀 아이디어가 있고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은 뭔가 스타트업으로서 뭔가 기업을 창업해서 뭔가 해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살펴봐도 정말 좋은 나라다.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뭐 흔히 우리가 사업 떠올리면은 이제 뭐 큰 돈이 필요하거나 혹은 뭐 과거에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뭐 아버지의 돈을 뭐 빌려서 뭐 하거나 뭐 아버지 몰래 집안의 돈 끌어다가 써서 뭐 사업해서 망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창업에 필요한 자금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그 단계들을 하나하나 밟아 나간다면은 충분히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게 포함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네. 정부의 지원을 받든 안 받든 네. 그 부분은 내가 어떻게 자금을 유치할 것인가의 문제지 성공할 거냐 말 거냐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좋은 아이디어 될 사업이면은 꼭 정부 자금이 아니어도 민간에도 충분히 투자받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나라에 갖춰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3-4년 전에 그 유명한 유튜브 신사임당이 그 채널 한 180만일 때 20억에 팔았죠. 매각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지원돼서 그런 부분이 아니죠. 그렇죠. 내 아이템을 가지고 그 필요한 부분들의 공감대를 얻고 가치를 전달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사이트가 이제 잘 만들어졌고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 투자하신 분도 그 가치를 이제 발견한 거죠. 근데 그 가치라는 것들이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네. 다들 다르고 그쵸. 또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또 가치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느냐가 이제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죠.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나 좋은 서비스를 만든다 그래도 그게 나한테 이익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비즈니스로 되기는 힘들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림이나 음악을 좋아해서 네.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예술가로서 네. 어떤 나의 만족이나 이제 후세에 이 어떤 훌륭함을 남기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비즈니스로서 성공하고 돈을 벌려면 네. 그 부분을 인정하고 거기에 이제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생겨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가 이제 또는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네. 아니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잘 모르시는 이제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물어봐요. 이제 뭐 그 신사임당의 그 채널을 20억에 이제 뭐 팔았다고 하는데 그게 뭐 진짜냐? 뭐 또 심지어는 이제 그거 거짓말 아니냐? 그 20억이 부풀려졌거나 혹은 그 20억 아니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의 눈에 봤을 때 뭐 유튜브라는 채널 하나가 그렇게 20억이라는 큰 돈을 줄 만큼 뭐 가치가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한테 여쭤본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께서 보시는 그 뷰에서는 이 신사임당의 그 채널을 20억에 뭔가 매각을 했다, 뭐 딜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그 가치는 네. 제가 볼 때는 20억을 훨씬 넘는다고 보고 있고요. 싸게 샀다. 그러니까 싸다 비싸다를 네. 떠나서 네. 지금 그런 형태의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는 네. 뭐 20억뿐만 아니라 뭐 10억도 있을 수고 1, 2억도 있을 그쵸. 수 있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100억이 될 수 있고 1000억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가치를 이게 진짜나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이제 어떤 경험이나 어떤 네. 시각이 어쩌면 제한됐을 수도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큰 규모의 거래들이 유튜브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그 NFT라고 하는 어떤 토큰 그런 네, 시장들도 네. 요새는 조금 이제 얘기가 좀 덜한데 네. AI가 많이 생기면서 네. 뭔가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판다는 거는 과연 저게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그걸 비즈니스로 해가지고 네. 말 그대로 뭐 20억 뿐만 아니라 수십억을 번 분들도 실제로 또 많이 계신 거죠. 그쵸, 근데 이제 그 가치가 무엇인지 나한테 일단 도움이 별로 안 되고 있고 나는 그 가치를 못 느끼니까 네. 그걸 모를 뿐 그쵸. 실질적으로 그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네. 얼마든지 많이 거래를 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럼 뭐 작가님께서 뭐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뭐 NFT도 말씀하시지만 그게 또 코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방금 말했던 유튜브 채널도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형태가 어쨌거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작가님께서 좀 뭐 관심 있는 분야의 뭐 비즈니스는 어느 쪽이세요? 뭐 제가 관심 있다기보다도 지금은 AI 시대에 왔죠. 네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웹, 인터넷의 시대가 왔고 지금 25년이 지난 즈음에 네. 이제 AI 시대가 왔죠. AI 시대가 오면서 얼마든지 많은 또 비즈니스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간에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네,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네. 지금 이제 반포의 모 아파트는 100억이 넘게 지금 네.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100억이라는 가치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리고 그 100억이라는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뭘 해서 돈을 받았을까라는 부분들을 네. 사람들은 항상 궁금해 하지만 그렇죠. 예.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네. 그분들이 뭘 해서 돈을 벌었는지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다 뉴스에도 다 나와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없느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과연 나한테 그 부분들이 이제 가치가 있게 만들어 주느냐 안 주느냐 또는 내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이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제 여전히 누군가는 뭔가 코인이라는 게 뭔가 사기고 이게 뭐 의미도 없고 이렇게
가상의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거고, 또 누군가는 지금 이 시점에 1억이 넘는 돈을 주고 비트코인 사는 사람도 있는 건데, 그 차이는 결국 그 사람 그 개개인이 그 서비스나 그 상품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관점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저는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약간 좀 너무 그렇게 개별성만 좀 갖다 보면은 시장의 그 가치에 비해서 비싸게 사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뭐 터무니없이 싸게 사서 이게 뭔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보편적으로 좀 맞춰줄 필요가 있어야지만 뭔가 투자자로서 뭔가 이게 보편적인 좀 뭐 기준이 생겨가지고 돈을 벌고 뭐 손해를 보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게 밸류에이션이라고 그쵸.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가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네. 저희가 잘 아는 이제 감정 평가사들이 뭐 부동산이나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거래하고 VC들은 기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 이제 객관적으로 대략적인 룰도 있고 뭐 제가 책에도 정리했지만 그게 공식들이 다 있어서 거기에 맞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도 뭐 퍼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봐가지고 네. 그 밸류가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밸류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저희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투자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비교 가치법이라고 해서 네.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구독자가 네. 뭐 20만 명인데 네. 네. 이 20만 명인 유튜브 사이트가 네. 20억에 팔렸는데 네. 그러면 누군가가 네. 10억에 사겠다라고 네. 제시를 한다면 바로 20만인 그쵸. 유튜버는 20억에 팔렸는데 나는 왜 10억에 그쵸. 이런 비교를 하게 그런 네. 비교를 이렇게 맞추게 됩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아파트도 무슨 동에 무슨 구에 있는 몇 평짜리 아파트가 얼마인지 대략 알려 있는지 그게 누가 공식적으로 얼마로 해라라고 이렇게 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호가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치에 맞게 이제 매매가 되는 거죠. 그 이제 뭐 밸류에이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 과연 그렇다면 가치란 무엇인가? 이것도 사람마다 조금 이제 보는 뷰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작가님께서 보시는 가치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치는 뭐 이론적으로는 이제 사전에 나오는 거는 누구한테 이로움을 주는 효용의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가치 있는 것도 다르고 남한테 가치 있는 것도 다른데 지금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주식에 대한 가치보다도 기업 전체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다뤄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업가가 네. 내 회사를 팔 때는 그거를 사주는 또는 거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가들이거든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VC인데 VC가 내 회사의 가치를 인정해 줄 만한 내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의 그러니까 일반 가치, 개인의 가치 또는 삶의 가치, 어떤 물건의 가치, 서비스의 가치 이거 외에도 기업 가치라는 게 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기업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만약에 뭐 대표적으로 VC라고 한다면 VC들은 내 기업을 어떻게 인정해 줄까라는 것들을 이제 제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그 기업을 가치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 투자를 만약에 받는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쓰는 게 이제 IR 자료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 인베스트먼트 릴레이션십이라는 그 IR 자료에 쓰게 되면 뭐 보통은 한 10개, 뭐 다양하게는 20개 정도 이제 항목을 쓰는데 맨 앞에 쓰는 게 이제 내 회사 개요, 내 핵심 가치가 무엇이고 내 비전이 무엇이다, 나는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걸 쓰고 내 핵심 제품이나 서비스, 내 제품은 무엇이고 내 서비스는 무엇이고 그것들을 소비자들은 어떻게 인정해 준다. 그리고 내 경쟁 시장은 누구고 경쟁자는 누구이다. 그리고 재무 상태는 내가 지금 얼마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3년 이후, 5년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 성장할 것이다. 등등의 이제 그 IR에 쓰는 항목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들을 보고 이제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그 창업가 뭐 내지는 뭐 현재 그 기업의 기업가의 뭔가 나이나 성별도 그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죠. 미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도 네.
예를 들면 20, 30대 젊은 창업가가 아주 좋은 서비스를 잘 만들어 놓고 런칭을 했는데 네. 소비자 반응도 좋아요. 근데 만약에 30살이면 앞으로 5년 있으면 35, 네. 10년 있으면 네. 40이잖아요. 네. 투자자들의 목적은 투자를 하고 나서 그걸 또 잘 회수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빠르게 회수를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35살까지 아주 액티브하게 운영되는 기업과 비즈니스라면 투자자들도 그거를 이제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걸 기대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60살 정도 됐는데 65세까지 어떤 비전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운영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데 네. 투자자들이 보기에 조금 뭐 의심스럽다고 한다면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그 나이라는 것들은 뭐 영향의 주요 요소는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성별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럼 기업에서 이게 어떤 뭐 똑같은 업종의 비즈니스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기업의 오너가 누구이냐는 밸류에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아, 그렇죠. 기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있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생각을 하고 네. 있느냐. 그러니까 뭐 학벌이나 어떤 능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네. 다양한 이제 투자 요소가 있는데 네. 일반이 이런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VC만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이 매출이 지금 뭐 한 5억 10억밖에 안 되는데 네. 한 2, 3년 이후에 한 1,000억의 매출을 할 수 있는 비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과 또 한 기업은 지금 그 10억보다 많은 한 50억의 매출을 하고 있지만 한 5년 있다가 60억, 10년 있다가 70억 또는 100억의 매출을 하려고 한다면 네. 투자자들은 당연히 지금 현재 매출이 작더라도 성장성이 큰 그게 이제 스타트업의 특성이자 VC들 벤처 캐피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벤처 자금을 투자하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의 그런 구조를 이제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우리가 흔히 뭐 주식 투자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그 기업이 가진 그 기업의 가치와 가치가 뭐 어제하고 오늘하고 뭐 크게 사실 가치적인 면에서는 달라질 게 없더라도 뭐 갑자기 주가가 뭐 20% 30%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 뭐 기업 가치를 보라고 하는데 정말 이 기업 가치가 그 가격을 잘 반영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네. 가격과 가치의 관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가격은 이제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객관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좀 더 주관적이고 가격이 좀 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유명한 주식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그 주식 투자는 네. 그 강아지를 가지고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렇게 반려견 같이 산책을 하다 보면 저쪽 앞으로 뛰어갔다가 그렇죠. 뒤로 갔다가 네. 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 그 주인과 같이 길을 걷게 그 가치는 다르지만 매일매일의 가격은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가격은 매일매일의 가격일 뿐이고 장기 투자를 하는 그 주식 전문 투자자들은 네. 앞으로 1년 이후에 3년 이후에 이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이제 AI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 2, 30년 전에 그 배달 기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인터넷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주식 투자자들이 있듯이 지금은 AI가 당장 등락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그 가격에. 네. 그런 부분이 좀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떠한 기업이 이제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지만 그 창업가가 오너가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사모펀드에 이제 뭔가 기업이 매각되는 경우가 종종 기사 나잖아요. 네. 그럼 이게 보면은 말씀하신 게 따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뭐 그 업을 일으킨 사람과 기업가라고 볼 수 있는데 사모펀드는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투자가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오너가 바뀌게 되는 건데 그 이때는 이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어쨌거나 기업 가치에 뭔가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건가요? 생기죠. 그럼 이게 뭐 기업가와 뭐 투자가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기업가들은 네. 내가 나의 이제 꿈이죠. 내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세상에 기여할 거다. 분명히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네. 시장에서 인증해 줄 거다라고 꿈을 꾸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꿈 안 꾸면 시작을 안 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맛있는 빵을 팔아서 내일도 팔고 모레도 팔아서 우리 가족과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뭐 장사나 기업을 좀 나눈다기보다도 매일매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소득을 얻는 거죠. 네. 하지만 기업은 조금 다른 거거든요. 크게 이제 세상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금적인 부분들 또는 세상과 연결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한계를 미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창업자들은 엔지니어일 수도 있고 뭐 경영학과를 나온 경영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네. 기업이 성공하는 것들은 그런 부분이 다 복합적으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때 몇 년 전에 이제 그 외국 사모펀드들이 국내에 있는 에너지 기업들을 많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인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뭐 예를 들면 폐기물이라든지 뭐 청정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네. 시장을 보고 또는 이제 각 인프라 사업들 뭐 도로를 간다든지 요새 예전에는 통행료를 내면 이제 국가가 가는데 최근에는 도로를 지나갈 때 통행료를 내는 것들이 이제 사모펀드가 갖고 그렇죠. 가는 그런 구조로 네.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돈을 넣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수에 대한 가능성을 그 사모펀드들이 좀 더 높게 쳐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FI, 그러니까 파이낸셜 인베스터라고 해가지고 네. 재무적으로 이 기업이 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판단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 만약에 이제 뭐 작가님께서 뭐 서두에 해주셨지만 이제 기업을 이제 뭔가 만들어서 이제 매각을 하는 게 정말 그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혹은 뭐 거둘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뭐 내 기업을 만약에 내가 팔고 싶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조를 잘 만들어놔야 구조? 돼요. 예. 비즈니스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비즈니스 구조. 네. 내 비즈니스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중에서 제일 앞단에 있는 게 이제 이익, 수익성, 그리고 이제 성장성. 네. 뭐 이런 부분들 몇 가지 이제 뭐 팩터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수익성과 성장성만 놓고 본다면 네. 내 재무 구조를 누군가 투자를 하든 매각하든 그걸 제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2, 3년 전에 재무제표를 볼 거고 그걸 제시해야 되고 앞으로 네. 이제 재무제표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 지금의 수익성이 투자 대비 매출 원가에 비해서 높은가 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런던 베이글 뮤지엄도 작년에는 어떤 매각 희망 규모를 3천억으로 했었어요. 네. 그때 영업이익이 한 120, 30억대 됐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멀티플로 30배 정도, 20배가 넘는 거거든요. 네. 한 20배, 22배 되는 건데 그 F&B 시장에서 그렇게 22배씩 네. 멀티플을 주고 투자하는 거 쉽지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여러 그 투자하고 싶다는 그 투자 기관들이 나타나서 20억의 투자가 되고 멀티플이 그 중간에 또 이익이 늘어나면서 지금 한 8배에서 12배 사이에 이제 매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럼 내 영업이익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 매출을 했는데 1억인데 그 1억의 멀티플을 만약에 10배를 하면 내가 10억을 받는 그쵸. 거거든요. 네. 그 구조를 정확하게 짜놔야 되고 지금 현재 그 구조 그리고 이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좀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네. 쉽게 얘기하면은 이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때 있어야죠. 한 장으로라도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그 시장에 나가서 그냥 뭐 리어카로 뭐 빵을 제가 네. 판다고 하더라도 뭐 네. 빵을 팔아서 내가 100원을 투입했는데 200원은 못 벌더라도 80원을 파는 기업이 만약에 투자를 받으려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되고 뭔가 제시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처음에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실질적으로 뭐
역 앞에서 작은 뭐 붕어빵 가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 장사가 잘 돼요. 뭐 손님도 많고 뭐 잘 팔려. 그리고 뭐 여름에도 겨울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파는 뭐 메뉴와 상품들이 있어서 하는데 아이 뭐 계속 하다 보니까 몸도 좀 안 좋고 뭐 좀 뭐 사정도 생겨가지고 뭐 팔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뭐 내가 뭐 붕어빵 가게 팝니다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하는 건 이제 부동산에 권리금을 내놓고 물건을 내놓은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뉴스에서 접하듯이 막 런던 베이글 뮤지엄처럼 막 내놨는데 이걸 막 사모펀드가 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와플 대학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네. 어느 순간 어느 날 너무 이제 붕어빵 안에다가 단팥만 넣으니까 좀 지루하고 네.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거기에 이제 고구마를 넣어서 했다고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신촌의 많은 대학생들이 그 가게를 또는 그 붕어빵을 인정해 줬고 주게 됐고 그게 이제 확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국으로. 그런 거죠. 뭔가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장성이나 확장성 네.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네. 내가 열심히 해서 오늘 뭐 100원 들어서 120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남들한테 차별화해가지고 어떻게 성장할 것이고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생각과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뭐 그렇게 뭐 와플 대학을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와플 대학을 막 운영하다가 뭐 이제 점포도 많이 늘고 해서 뭐 어느 정도 해서 아 나는 이제 은퇴하겠다 하고 이제 딱 매물을 내놨을 때 그 매물을 내놓는 과정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딱 내놓으면은 뭐 금방 거래가 되나요? 보통 내가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반 그 기업 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보통 이제 내가 IR을 시작하고 나서 내 통장에 이제 투자금이 들어올 때까지는 보통 한 8개월 정도 8개월 걸린다고 정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그 중간에 이제 일단 VC들을 예를 들자면 네. VC들 테이블 위에는 저희 같은 IR 자료들이 이제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네, 10개 쌓여 있을 수 있고 100개 쌓여 있을 네. 그 중에서 일단 검토를 해가지고 IR 미팅을 그러니까 IR 자료를 이렇게 검토하는 거는 만약에 100개라면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게 되는 거는 10개에서 20개 미만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절차적으로 이제 그 미팅을 하고 나서 그게 이제 후속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그 내부 심의위원회라는 그 투자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그걸 하는 거는 한 대여섯 개밖에 안 되겠죠. 100개 중에서. 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는 한두 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들이 이제 들어야 되는 건데 네. 이렇게 생각도 안 해보고 이제 IR 자료도 만들어 보지 않은 기업이나 그쵸. 소상공인이나 대부분이잖아요. 많겠죠. 예. 근데 그 만들어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 거기에 선택이 되는 거는 또 아. 비율이 작은 거죠. 예.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쨌거나 뭐 IR 자료도 만들지 않는 거고 뭐 설령 이제 뭔가 돈과 시간을 들여서 IR 자료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게 실제 뭔가 뭐 자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굉장히 확률도 낮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네요, 이게 좀. 근데 이제 꼭 뭐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도 네. 일반 기업들은 대부분 최소한 회사 속에서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회사 속에서의 아까 말씀드린 IR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오죠. 내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핵심 가치, 네, 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성장을 가질 것이냐라는 것들은 다 표시를 해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이나 일반 스타트업이나 뭐 유튜버들도 그런 것들을 이제 쓰죠. 네. 매각을 그러니까 한 장짜리에 어떤 내 비즈니스의 성장 당장 내일 팔지 않더라도 그걸 정리해 놓으면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예를 들어서 저도 네. 만약에 이제 제가 유튜브 사이트에 뭔가 투자를 해가지고 같이 함께 성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그 분이 그런 부분을 정리 못 해놨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같이 돕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해가지고 같이 성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의외로 또 그런 분들이 네.
뭐 같이 성장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은 분들도 그쵸.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내 거고 내가 지금 그쵸. 잘 네. 살고 있는데 그쵸. 그걸 굳이 오픈해가지고 그걸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그러니까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나 엑시트이 대부분 뭐 M&A하고 IPO하고 같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M&A에 대한 비율이 극히 작습니다. 그 문화적으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 걸 드러나가지고 이제 내 회사나 비즈니스를 판다는 거를 파는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고 사는 사람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내놨겠지 라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그렇게 잘 되면 왜 내놨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투자받고 성장한 F&B만 해도 뭐 몇 조 단위로 되는 그 이제 평가받는 부분들도 많고 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은 한 번쯤은 사실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을 비교해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M&A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M&A의 그 활성도가 미국보다 확실히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비율이 작죠. 기업을 자체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뭐 대기업들이 어쨌거나 뭐 어떤 사업이 잘 된다고 했을 때 잘 되고 있는 그 스타트업의 기업을 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한다는 뭐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하려고 하죠. 네, 문화적으로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제 한국에도 요새 많이 이제 좀 되는 비즈니스들이 그 매칭을 하거든요. 매칭이라는 거는 네. 우리가 잘 아는 업종들, 뭐 병원이 될 수도 있고, 뭐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학원이 될 수도 있고, 뭐 병원 중에서도 한의원이 될 수 있지. 이 각각의 비즈니스들이 거래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는 권리금, 네, 뭐 프리미엄 그쵸. 그런 것들이 붙어서 팝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병원의 의사인데 내가 병원의 의사를 잘 병원 운영해가지고 운영하는 수익금도 좋을 수 있지만 내가 잘 운영해서 이제 내 그 비즈니스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전문가 비즈니스이고 전문가 마케팅을 하는 거죠. 요새 그 인터넷에도 전문가 마케팅을 도와가지고 성장하시는 그런 그 제휴 마케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시장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래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M&A 일반 기업에 대한 서비스 또는 스타트업에 대한 매매가 상대적으로 실리콘밸리에 비해서 덜 이루어지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거래들은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한국에서 이제 투자를 받아서 스타트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내가 그 스타트업의 경영자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본적인 그 IR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내 가치나 서비스들이 과연 세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근데 이제 대부분 기업가들,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네. 내가 만든 것들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일단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투자 시장으로 가려면 내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이나 뭘 운영하시는 분들도 중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비용을 지불 안 하고 안 사?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래서 그 BASF라고 뭐 그것들은 마케터 분들도 많이 쓰는 건데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책에 좀 정리한 게 있는데 B는 benefit이라고 돼 있고요. A는 advantage 그리고 이제 S는 structure, F는 feature. 그러니까 structure는 이제 스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구조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내 feature, 내 제품에 대한 특징을 고객들한테 제일 먼저 많이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을 파는 사람이라면 내 보험이 이렇게 좋습니다라는 그 피처 제품의 어떤 기본적인 개요를 설명하죠. 근데 네. 뭐 보험 왕이나 실제로 투자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베네핏,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거에 이제 그 어떤 대금을 지불한 분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Y라는 책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도형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상대방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좋지 내 거를 아무리 좋다고 설명해봐야 거기에 소비자분들은 내게 좋은 게 사실 별로 상관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투자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받을 수만 있다면은 대부분 사실 받기도 쉽지 않잖아요. 받을 수만 있다면은 어떻게든지 일단은 받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기본적으로 역지사지가 돼야 되는 건데 투자를 받는다는 거는 누군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쵸. 계시는 거죠. 네. 투자하는 분들은 왜 하겠어요? 투자를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투자를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회사에 대한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받는다고 해서 이게 이제 뭐 한 3년 있다가 접고 그냥 엑싯을 할 거라면 네. 그걸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나는 지금 100억 매출이 나오는데 500억 매출을 만들어서 상장을 해가지고 투자자분들한테도 이익이 남고 나도 내가 이제까지 노력한 부분들에 대한 보상을 받고 떠나겠습니다. 라는 것들이 약속이 일단 되는 거고 네. 그 약속을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이루어져야 상호 간에 약속했던 것들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약속했던 3년 내에 상장 못 했어요. 그러면은 직원들도 힘들어지는 거고 네. 나 자신도 힘들어지는 거고 투자자들도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투자를 내가 3년 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투자를 받는 거는 네. 내가 정말 뭔가를 잘 할 수 있는데 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 10배 성장할 걸 100배 성장할 수 있다라는 네. 나름대로의 확신이나 구조나 비전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럼 뭐 반대로 생각하면은 정말 돈도 잘 벌고 정말 뭐 유명하고 정말 뭐 너무나 비즈니스 구조 이런 거 좋고 전망도 좋은데 이걸 일부러 투자를 안 받는 기업 같은 데 많겠네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네, 투자를 받는 거는 그 약속을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 V실이 투자하는 그 엑싯 방법은 대부분 이제 상장을 하는 거니까 상장이 이제 IPO라고 하잖아요. 네. 이니셜 오퍼링 퍼블릭 오퍼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개를 한다는 거죠. 내 재무 구조나 내 기업. 그럼 이제 뭔가 간섭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주들도 많이. 네. 이전에는 내 주주들 한 2-3명밖에 없었는데 주주들이 뭐 10,000명씩 생긴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분들이 뭔가 다들 한마디씩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걸 공개를 하고 나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얘기는 스타트업들이 네. 예를 들어서 그 시리즈 A, B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시드 투자 받을 때, 그거 받을 때 이제 밸류에이션을 합니다. 내가 이제 지금 현재 뭐 10억 매출인데 10배 멀티플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100억 밸류로 투자를 받는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제 뭐 지분의 한 20%를 내주고 뭐 몇십억 또는 뭐 얼마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투자를 한 번 받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 상장을 하려면 보통 2-3번에서 3-4번 네. 받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00억 밸류에이션이면은 다음번에는 300억에서 500억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1000억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3000억 밸류에이션이 돼야 그 다음에 상장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이 이 비즈니스나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네. 어떤 경우에는 나는 300억으로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300억 투자 받고 바로 이제 1000억 가면 좋은데 한 2-3년 지났는데 시장도 안 좋아지고 계획했던 개발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300억짜리 가치를 다시 20억으로 낮추기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죠. 다들 힘들어요. 기업가도 힘들어지고 투자자도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내가 내가 역시 나야 대단해. 나는 300억짜리 밸류에이션의 회사를 만들었고 투자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 300억 밸류. 그게 딱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투자를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투자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단계까지 어떤 단계를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 네. 책에서 이제 되게 좀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나는 왜, 내가 왜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네. 어떤 이유에서 중요한가요? 저희가 이제 바로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원 함께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나의 아까 쭉 말씀드렸던 뭐 나의 가치, 기업의 가치, 뭐 비즈니스의 가치, 삶의 가치 쭉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를 방문하다 보면 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좀 잘 안 되는 회사들은 직원들이 예를 들면 이제 바닥에 있는 휴지를 안 줍죠. 그쵸. 왜냐하면 내 회사도 아니고 네, 내 그쵸. 네. 남들이 줄 건데 네. 저거 쓰레기 치워주시는 분들이 해진. 근데 이제 그거는 꼭 회사 휴지를 뭐 주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줍고 안 줍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해서 이제 조직이 사실 팀워크가 같이 이루어져서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수익성 또는 성장성 또는 확장성이 같이 이루어지려면은 일단 내가 이 비즈니스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직원으로서도 그렇고 회사 대표로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야 내가 저 친구한테 돈을 그렇게 줬는데 성과를 저거밖에 못 내나? 라고 이제 불만이 갖게 되고 직원은 마찬가지로 아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얘기했던 대로 안 하네?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안 되면 투자자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서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바로는 알 수 없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꼭 뭐 IR을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투자자한테 꼭 잘 제시를 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구조나 어떤 조직 팀워크 그건 이제 한 예를 든 거긴 한데 그런 전체적인 종합적인 부분들이 작더라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럼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게 뭐 재무제표나 뭐 이런 뭐 말씀하신 IR 자료 이런데 이게 드러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결국 네. 드러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직원을 뽑았잖아요. 네. 내가 한 명일 때는 한 두세 명하고 같이 동업하지 않습니까? 그 한 10명까지 뽑을 때는 뭐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 근데 10명이 넘어가서 20명, 30명 될 때는 결국 공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들어올 때 얼마나 면접도 두세 번씩 보고 훌륭한 분들 들어오셨어요. 다른 분들 비교해가지고 훌륭한 분들이 그분들이 정말로 이제 자기 역할이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한다면 훨씬 성장하겠죠.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 조직 내에서 100%그 역량을 다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들의 탁월한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조직 간의 팀워크도 줘야 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멍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직원 가서 이제 저기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SNS 하고 네. 커피 마시고 8시간 이제 앉아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집중해가지고 일을 하고 또는 안 해도 되는 일을 내가 왜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하다 보면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재무제표에 다 나타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나타날 수밖에 이제, 없다. 네. 그 이제 책의 말미에 이제 개인들에게 해주시는 메시지들도 담아주셨잖아요. 이제 오늘 당장 얼마를 버는가보다 나의 가치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가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중요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적인데 그 이제 책에도 그 찰리 먼거의 명언이라고 해가지고 네. 했던 게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원리는 딱 한 가지인데 남들보다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면 되는 거다라고 네. 이제 그 말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만약에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비즈니스를 꼭 해야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한다면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버는 주요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꾸준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100원짜리를 만들어서 110원에 꾸준히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원짜리를 200원에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은 100원짜리를 1000원에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100원짜리를 1000원에 파는 거를 100개 파는 사람이 있고 10,000개를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그 100개짜리를 1,000원에 100원짜리를 1,000원에 10,000개를 파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단순히 이제 내가 하는 거를 열심히 잘 만들어서 꾸준히 이제 시장이나 고객에 제공해가지고 내가 그 회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를 좀 더 높게 만들면 만약에 본인들이 이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끄면은 없는 고민이나 구조의 개선이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게 똑같이 뭐 똑같은 일을 어제 하고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이 성실히 사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걸 내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뭔가 돈을 벌고 싶고 더 큰 뭔가 부를 가지고 싶다면은 이 가치에 대해 생각하고 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꼭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가치를 높이는 게 그런 거죠. 그 전자책 파시는 분들도 네. 처음에는 이제 내 가진 것들을 누구한테 제공하려고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자책을 8,000원에 파는 사람들도 있고 네. 800만 원에 파는 사람들도 그쵸. 있거든요. 네.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네. 800만 원에 파시는 분들이 네. 실질적으로 그 800만 원짜리를 네. 100권씩 팔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8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800만 원짜리 전자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거기다 쏟아 부으려고 하겠어요. 그게 뭐 대충 쓰고 그냥 대충 팔기며 위한 작업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그 800만 원짜리 책을 줘서 네. 그분이 8천만 원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분들을 고민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8천 원짜리 써가지고 이거 한 10권만 팔려도 나로서는 상당한 자존심을 올릴 수 있다. 그쵸. 나한테는 좋은 경험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 8천만 원짜리 10개 파는 거로 이제 끝나는데 그 차이는 사실은 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뭐 제가 이제 뭐 부족하지만 이런 책을 또 쓰고 또 좋은 또 이런 그 유튜브를 할 수 있게 돼서 네. 감사하고 영광이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뭐 앞에 쭉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사실은 다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저도 계속 배우면서 공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다 함께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쓰신 책은 어떤 분들이 좀 보면 좋을까요? 기업을 하시거나 스타트업들이나 뭐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한 번쯤은 꼭 내 비즈니스나 기업을 뭐 판다기보다도 그것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좋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내가 한 10년, 20년 비즈니스를 운영해 왔는데 팔고 싶다. 비즈니스를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얼마에 팔고 싶냐 제가 네. 여쭤볼 거 아니에요. 네. 잘 모르시기도 하지만 뭐 일단 100억 받고 싶다. 그럼 그 근거가 뭐냐? 그럼 이제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한두 줄이라도 네. 내가 왜 100억을 받아야 되는지, 100억에 대한 근거인지를 이제 하다 보면 네. 거기에 대해서 쭉 이 스토리가 만들어지면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VC 마스터가 알려주는 밸류에이션과 프라이싱 전략의 저자 구정훈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